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는 정치권의 이목이 쏠려있는 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그 중심에 있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구속이 되면 윗선,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 인사들로 칼끝은 바로 향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수사의 신호탄으로 보고 총력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새 정권의 보복 수사냐, 이전 정권이 막았던 수사의 정상화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동부구치소 연결합니다. 구자준 기자,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 결론이 났습니까? 네,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백 전 장관은 법원의 영장 심사를 마치고 이곳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에 1시간 반가량 진행됐는데요. 백 전 장관은 영장 심사 전과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담담히 밝혔지만 심사 후에는 입을 굳게 다문 겁니다.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박상혁 행정관이 산업부 관계자와 소통한 거 알고 계셨습니까?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장 사퇴가 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주장해왔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면접을 도와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창화 씨에게 미리 질문지 전달하셨어요? 황창화 씨한테 질문지 왜 주셨어요? 검찰은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를 상대로 윗선 개입 의혹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산업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완료하고 당시 청와대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쫓아내야 할 인사자료를 만들어서 산업부에 준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 청와대 실무진이었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그 윗선, 박 의원의 당시 상관은 누구였는지 박건영 기자가 전합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7년 검찰은 인사비서관실 소속이었던 박 의원이 당시 산업부 산하기관장 중 교체 대상자 관련 자료를 산업부 실무자에게 전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박이 이뤄졌다고 보는 겁니다. 박 의원이 행정관이었던 걸 감안할 때 비서관이나 수석 등 청와대 인사 라인의 지시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당시 박 의원의 직속 상관은 김우호 인사비서관이었고 그 위로는 조현옥 인사수석이 있었습니다. 몽골 출장 중인 박 의원은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 일정 협의 중이었다며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어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낙하산 인사를 할지 질의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인사를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하시겠다라는 취지인가요? 필요한 걸 해야죠. 필요한 건 해야죠.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도 별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에요. 검찰은 박 의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당시 청와대 상급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민주당은 박상혁 의원 수사는 정치보복이라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언급할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전혜정 기자 보도 보시고 보복 수사가 맞는지 아는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 수사 재개를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 신청과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 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을 사퇴시키기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사법수사로 풀려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 수사의 최종 종착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인사의 총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뻔히 예견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정치 보복을 의심하는 눈을 탓할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피의자로 특정됐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경우 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치 보복 주장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석적인 수사를 보복 수사로 프레임을 씌워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의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인지 되묻고 싶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선 사회부 이은우 기자 나왔습니다. 보복 수사냐, 수사 정상화냐, 치열한 법적 정치적 싸움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최 기자, 민주당이 보복 수사라고 하는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검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강압적으로 쫓아냈다는 혐의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재개해놓고도 정작 자신들도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쫓아내려 하니 보복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도 정치 보복이냐는 건데요.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슷하다며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은우 기자, 시청자분은요, 수사가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데 검찰이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검찰은 마땅히 해야 할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1월 김은경 전 장관이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하고요.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마치 판박이처럼 같아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김은경, 백운규 두 전직 장관의 혐의부터가 유사한데요.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이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당시 여권 인사를 앉혔다는 거죠. 자, 계속 윗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윗선이라면 이제 당시 문재인 청와대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때도 청와대 인사가 처벌을 받았죠? 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인데요. 이 김은경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죠. 신 전 비서관의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을 참작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신 전 비서관 윗선의 이 개입 가능성을 암시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팀이 좌천성 인사 등으로 와해가 되면서 윗선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으니까 다를지가 관심인데, 그래서 검찰은 당시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이제 조사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 더 위로 간다면 우리가 알 만한 인물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검찰이 지금 주목하는 건 청와대의 인사 라인입니다. 이 당시에 인사수석 총괄 아래서 이 산업부 같은 경제부처는 인사비서관이, 이 환경부 등 비경제부처는 균형 인사비서관이 인사를 관할했는데요.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균형 인사비서관이 행정관을 시켜서 환경부의 지시 등을 전달했었죠. 이 검찰이 당시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린 만큼 이 직속 상관인 김우호 인사비서관의 관여 여부는 당연히 따져볼 걸로 보이고요. 비서관의 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과 더 윗선까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윗선이라면 어디까지겠냐면서 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실에 걸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가리켰는데요. 검찰 수사를 겨냥해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이 초기부터 시작되면 이명박 정권 시즌2다, 이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죠. 우상호 위원장이 오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복 수사의 시작이다. 이 뜻은 뭔가 다른 수사도 더 있을 거다, 이런 위기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문재인 정부와 인사와 관련된 수사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물론 여가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 의혹에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의원 관련 의혹까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수사는 대선을 전후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4월 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을 안 하면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고 했다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당시에 초기에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거냐는 질문을 받고 하겠다고 답해 정치보복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자, 시청자분은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과거에도 이 정권 초마다 이런 수사가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더 긴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비극적 죽음으로 이어졌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천여 명이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 전례가 있다 보니 여권과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수사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은우 기자,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실제 다른 수사도 속도를 좀 낼 분위기인가요? 네, 검찰은 이 환경부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이 판박이 같은 구조를 볼 때 이 누군가 이를 기획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면요, 교육부나 통일부 같은 다른 부처의 블랙리스트 사건들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네, 당분간 계속 갈 이슈 같군요. 아는 기자 최선, 이은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또다시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도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인데요. 코스닥은 1년 8개월 만에 800선이 붕괴됐고 코스피도 매일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13년 만에 1290원대로 마감됐습니다. 증시와 금리, 환율, 거기에 물가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경제 위기 책임을 두고 내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위기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고물가와 이 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좀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와 관련해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디자인하고 있다고 밝혀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야도 경쟁적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나섰지만 경제 위기 책임을 놓고는 내탁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 위기를 불러왔다며 규제 개혁으로 차별화를 부각했습니다.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임기 내내 은폐하다가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습니다.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실패에 유산을 윤석열 정부는 무서운 부채로 물려받았습니다. 물가 상승을 점검하겠다며 마트로 달려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 대응에 손 놓고 있다며 공격했습니다. 사저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 찾아가 빵을 사는 문제나 극장에서 한가로이 팝콘을 먹으며 영화 관람을 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보시기에는 분통이 터지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일 잘한다, 못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일하는 모습을 도통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장 화물연대 파업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수정 법안도 논의해야 하지만 여야는 보름 넘게 원구성이라는 자리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 방문해 지인과 동행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봉하마을에는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야당은 조용한 내조 공약을 파기하고 차라리 전담팀을 만들라고 압박합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김 여사의 일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식, 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비선 의혹 제기 대상인 동행한 지인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저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마 들을 게 많아가지고 같이 간 모양인데. 그러면서 봉화마을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아니냐며 지인 동행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팬클럽을 통해 김 여사의 사진 등이 공개되는 것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 2명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돼 봉화마을에 함께 간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른 정부 때에도 오랜 기간 같이 일해온 사람들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우가 많았다며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두 선거의 후보이자 핵심 축이었던 이재명 의원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진보개혁 세력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주최한 선거 패배 원인 평가 토론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하에서 민심 위반과 구도의 문제만 탓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구도를 극복하지 못한 후보의 책임은 명백히 존재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만으로 다음 대선을 치른다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길을 걷게 된다며 직격판을 날렸습니다. 재선 의원 모임에서도 이재명 책임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오셔가지고 대정동 얘기하고 막 무슨 얘기만 한 30분 연설을 했는데 20분을 그 얘기만 하고 가시더라고. 아니, 그 지금 옆에 있는 후보 다 뜨가 커져. 정말 이재명 후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초선 의원들 모임인 더민초도 오늘 토론회를 열어 이 의원의 전대 불출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재선 모임 일부 의원들도 이 의원의 불출마에 힘을 실었습니다. 연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이러한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좀 더 많은 수의 의견으로.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고 5년 실패, 그다음에 대선 지선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엔 나오시는 차례가 아니다. 이재명 의원 측은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지금은 들을 때지 판단을 내릴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원 자리 추천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정점식 의원을 추천한 것이 화합이냐 아니냐, 오늘은 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면서 합의한 국민의당목 2명의 최고위원 선임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 신경전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합을 이렇게 합니까? 제가 넘겨짚진 않겠습니다만은 다들 이상하다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와 고락을 같이 했던 인사를 추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쉽게 우리 당의 의원을 추천하느냐. 안철수 의원이 친윤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추천하면서 화합의 제스처라고 하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안철수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정점식 의원 추천한 것 두고 이게 뭔 이제 화합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화합이죠. 안 의원 측은 인사 추천은 합당 조건인데 이준석 대표 입맛에 맞추라는 것이냐며 자신의 윤리위를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4월 합당 당시 합의문에는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2인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안 의원이 추천한 2명이 임명되면 10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이 대표 반대 측에 절반인 5명이 서게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 의원이 양보해 국민의당 인사 1명만 추천받는 안을 제안했지만 안 의원 측은 거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알려주시죠.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뭘 알려달라고 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운영하시던 회사 직원들이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실 채용 지원하고 있다에 대해서 조금 논란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대통령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하면 이 공적인 일엔 공적인 사람이 보좌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윤 대통령은 과거에도 종종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요. 알려달라, 가르쳐달라면서 되묻기 화법을 써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그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이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아니, EU 뭐란 거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네, 저때 솔직하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준비 부족한 걸 임기응변으로 넘기려 한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네, 하지만 야당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불리한 주제가 나오면 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던지고 가는 방식의 백브리핑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윤 대통령의 알려주시죠가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똑같이 할 건가? 우상호 위원장 심기가 좀 불편해 보입니다. 네, 우 위원장이 오늘 뭔가를 폭로하듯이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물러가 달라는 연락이 왔답니다. 누군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 수사하실 건가요? 똑같이 백운규 장관처럼 처벌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저 말은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전현희 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라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들리죠. 하지만 정작 이 권익위의 설명은 다릅니다. 사퇴 압박이 아니라 국무회의에 안 와도 된다는 전화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실은 그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4개 행정기관장에게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요, 저 중에 이제 전현희, 한상혁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참석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그동안 사실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우상호 위원장은 이건 사실상 우회적인 사퇴 압박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 압박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위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게 불법입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두 사람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국무회의에 참석 대상도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필수 배석 대상은 아니고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튼 결과적으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처럼 콕 집어서 사퇴하라 이렇게 했던 건 아니네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정부와 현 정부 간 인사 기싸움도 매번 거울 보듯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에야 임기를 지켜야 할 기관장과 정권 바뀌면 물러날 기관장을 법이나 규칙에 명시하는 게 깔끔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 한일 관계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포 하네다 공항 노선 재개가 예상했던 이번 달엔 힘들어졌습니다. 무비자 여행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일본 정부가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 사정이 있다는데요.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2020년 3월을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2년 넘게 문을 닫은 김포 하네다 노선.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한일 관계 복원의 첫 신호탄으로 운항 재개가 추진됐지만 연이어 불발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달 1일을 목표로 했던 운항 재개 시점은 오늘로 연기됐다가 다시 미뤄지며 지금은 그 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곳 하네다 국제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은 지난 3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이나 터키 항공 등 대부분 비행기가 다니지만 아직 한국 항공기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채널A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일본 정부가 운항 재개 승인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항공사별로 주 2회 운항편이 배정돼 준비를 마쳤지만 일본 정부가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일본 쪽에선 7월 중에 승인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를 노선 재개 시점으로 내다봤습니다. 2003년 11월 첫 취항한 김포 하네다 노선은 서울과 도쿄 간 최단거리 노선으로 양국 교류의 상징으로 꼽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운항 재개와 함께 한일 양국 간 무비자 협정 재개를 추진했지만 일본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 멈춰선 건 비행기뿐만이 아닙니다. 이달 말 점쳐졌던 한일 정상회담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당장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도 불발됐습니다.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실시한 이 독도 해양 조사를 트집 잡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다음 주로 조율됐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일 일정이 일본 측의 보류 통보로 불발됐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이라든가 일정이 제 손에 없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우리 측의 독도 해양 조사를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한국의 독도 해양 조사를 문제 삼은 우익 성향의 상케이 신문 보도 이후 반환 기류가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이 우익 세력 결집을 위해 한국과 각 세우기에 나선 겁니다. 我が国以内で海洋調査をや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これ断じて許されないことなので 이달 초 방한한 모리 외무성 사무차관 등도 우리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의 교착 상태까지 감안해 박 장관의 방일을 최종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 간 만남도 짧은 인사 이상의 정식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岸田さんの最優先事項は参議院選をうち乗り越えると安倍さんを支持する保守層っていうのがいるんですね. 일본이 한일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윤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부산의 신축 고층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짠맛이 나는 물이라 입주자들은 바닷물 유입을 의심합니다. 집 내부엔 곰팡이와 벌레도 가득합니다. 배영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의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4개 동 480여 세대로 바닷가에 지어졌습니다. 한 입주 세대의 벽 안을 내시경 카메라로 살펴봤습니다. 곰팡이가 가득하고 긴 더듬이가 달린 곤충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곰팡이를 숙주로 삼는 혹파리입니다. 집 곳곳엔 혹파리 사체가 널려 있고 곰팡이가 벽 곳곳을 점령했습니다. 닦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주한 170여 세대 중 100여 세대에서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계속 수량이 많아지고 아기가 아직 어리거든요. 많이 걱정이죠. 호흡기나 아니면 피부 질환이 있을까 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주민들은 출입이 금지된 지하 3층 주차장에 내려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외벽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겁니다. 벽에 손을 대면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발이 잠길 정도로 물에 찼습니다. 취재진은 4개 동 모두 지하 3층에서 물이 새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2개 동은 복숭아뼈 깊이까지 물이 찬 상태였습니다. 한번 먹어볼까? 새고 있는 물을 손으로 찍어 먹어봤습니다. 비린내와 함께 짠맛이 납니다. 벽에 늘어붙은 흰 물질도 역시 짠맛이 납니다. 이 아파트는 바다와 불과 15m 떨어진 해안가에 지어졌는데
지하층은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바닷물이 건물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합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철근도 습기 탓에 시뻘겋게 부식되면서 불안감이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철근이 녹슨다고 해서 불안해서 이게 부실 시공인지 아닌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엄청 화나죠. 무섭기도 하고 이게 어떤 상황을 초래하는지 저희도 모르니까.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새고 있는 건 바닷물이 아닌 지하수라며 아파트가 바다 옆에 있어 습하다 보니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이 새는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곧 보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아파트의 이런 문제점을 미리 알았을 정황이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관할구청도 입주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어서 홍진우 기자입니다. 지하 3층 주차장에 출입금지 차단선이 설치됐습니다. 청소 중이라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 물을 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물이 샌 흔적 옆엔 벽체 누수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10월 20일 보수했다는 내용으로 추정되는 숫자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입주 이전부터 누수 문제가 있었고 당시에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막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공용전기세를 좀 줄이려고 그랬다 이러시더라고요. 전혀 공지가 없었죠. 어이가 없죠. 관할구청은 현장 실사를 나갔지만 별다른 지적 없이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해줬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감리 보고서입니다. 바닷가에 가까이 붙어있지만 강제 배수시설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외벽에 특수 공법을 써 물이 안 들어오게 했다는 입장.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아파트와 바다가 맞닿아 있는데 강제 배수 시설이 없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철근은 부식시킬 수가 있어요.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녹이 슬하고 약해버리면요, 강도가 떨어져요. 취재가 시작되자 관할구청은 조사에 착수하고 시공사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3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SNS로도 수차례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갈색 가방을 메고 건물에서 나오는 남성. 벤치에 앉아 전화를 이어가더니 갑자기 일어나 자리를 뜹니다. 이때 나타난 경찰관. 건물에서 나온 여성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잠시 뒤 경찰관 2명이 남성을 에워싸고 갈색 가방을 수색합니다. 가방에서 나온 건 18cm 길이의 흉기와 문구용 커터칼이었습니다. 경찰은 30분 넘게 추궁한 끝에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저 끄트머리 앉아가지고 다리를 꼭 앉아서 이를 앉아가지고 순경은 세 사람이 이렇게 둘러서서 또 물어보는데 그 정말 안 그랬어요? 요것만 딱 들었어요. 여성이 헤어진 30대 남성이 직장에 찾아왔다고 112에 신고한 건 그제 오후 1시 50분쯤.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수차례 살해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여성이 이 남성에게 처음 이별 통보를 한 건 3개월 전. 남성의 집착이 심해져 마지못해 만나오다가 지난 12일 최종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바로 다음 날 흉기를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남성은 흉기에 대해 직업이 요리사여서 평소 가지고 다닌다고 주장했지만 이전에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CCTV 등을 확인해 스토킹 기간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고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전 세계 아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각자 활동은 하지만 함께 노래 부르는 모습은 당분간 못 볼 것 같은데요. 이유는 한마디로 지쳤다는 겁니다. 아이돌을 키워내는 K-팝 시스템을 향해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질 않는다는 쓴소리도 했습니다. 먼저 전민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발매 하루 만에 200만 장이 팔린 BTS의 새 앨범입니다. 이 노래에 실린 지난 9년간의 고민과 부담이 전격적인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BTS 멤버들은 자체 유튜브를 통해 그룹 활동 잠정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룹 활동하다 보니까 뭔가 기계가 되어버린 느낌? 뭔가 이제 나도 이제 내 취미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막 그런 게 좀 있는데. 아이돌 그룹을 집중 육성해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지만 그 한계도 뚜렷했던 K-팝 시스템. BTS도 결국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K-팝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어쨌든 아이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찍어야 되고 제일 어려운 게 가사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할 말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쥐어짜내고 있는 건 거야 그냥. 아이돌 시스템의 상징과 같은 숙소 생활도 최근 계약 만료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 각자의 뭔가 공간이 생기면서 좀 더 친해졌어. 좀 더 친해졌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붙어 있었을 때 좀 더 오히려 가족들이랑도 그렇잖아. 멤버들은 솔로 활동을 비롯해 개인의 시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각자 시간 가지면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돌아온 날이 분명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소속사 측은 앞으로 개별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팀 활동도 병행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이 보름 전엔 백악관도 가고 새 앨범 발매가 불과 5일 전이었는데 이 최정상에 서 있는 BTS는 왜 갑자기 활동 중단을 택한 걸까요? 그들이 밝힌 중단 이유와 소속사 하이브 주가 폭락 소식까지 홍유라 기자가 이어갑니다. 2년 전 BTS 멤버 슈가의 비정규 음반은 발매 14시간 만에 80개국 아이튠스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9년간 BTS 멤버들 각자 개성 넘치는 음악 재능을 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돌 그룹과 달리 개인 정규 앨범 발매나 단독 콘서트 등 개인 활동을 벌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 혼자로 약간은 지금 돌아올 시간이 필요하구나라고 많이 느꼈어. 그들이 지금 발 딛고 있는 시스템은 과거의 그런 그 아이돌 시스템 양산형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부딪힘이 있었다는 거죠. 새롭게 시작되는 솔로 체제의 첫 타자는 제이홉입니다. 개인 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1번 타자가 사실 너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부 멤버는 연기 활동 가능성도 전망됩니다. 그냥 다방면으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테니 많이 이뻐해 주십시오. 병역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은 올해 말까지 입영 연기돼 있고 다른 멤버들도 순차적 입대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진 뒤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는 장중 13만 9천 원까지 밀리며 신저가를 기록했고 결국 전일 대비 24.87% 폭락한 14만 5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조 원 정도가 증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BTS 소식을 긴급 속보로 타전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BTS는 세계인들을 위로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죠. 세계 곳곳의 아미들 날벼락 같은 소식에 힘들어하면서도 이제는 우리가 위로할 차례라며 응원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I'm just glad that they have this chance to grow as individuals and they need this time. It's like with anything. 울먹이면서도 BTS의 뜻을 응원하는 팬부터 BTS has done so much and they do deserve a break, a hiatus,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And so I'm hoping this is, obviously not the end. I'm not going to.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팬까지. They mean everything to me, guys. BTS means everything to me. It's really sad, but I'm excited for their future. Yeah. It's like a bittersweet moment in a way. BTS의 팬들은 하루 종일 여러 방법으로 교차하는 감정과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팬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세계 주요 언론들도 방탄소년단의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TV 아사히는 새벽 1시 55분 한국의 인기 그룹 BTS가 활동 중지 발표, 솔로 활동 전념이란 제목으로 속보를 날렸고 This massively popular boy band made the announcement during their 9th anniversary celebration on Tuesday and were very careful to call this a hiatus. CNN 기자는 BTS의 팬이라고 고백하며 아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I've heard that Blake is a BTS superfan. You never knew that. Anyway, thanks very much for watching. You're absolutely right. 워싱턴 포스트는 충격적인 발표라며 BTS를 단순히 성공했다고 말하기에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의 세력이 되었다며 활동 중단이 미칠 파장을 걱정했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솔로 활동에 집중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팬들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다며 희망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비틀스와 비교되며 글로벌 팬덤을 쌓아온 방탄소년단의 활동 중단 선언이 전 세계 대중음악계는 물론 문화, 경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했습니다. 파업을 했던 8일 동안 발생한 피해 금액이 2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와의 합의 내용을 놓고도 안전운임제 당분간 연장인지 아니면 영구적 적용인지 양측의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들이 시멘트 공장으로 줄지어 들어옵니다. 8일 전 화물연대 운송 거부 후 정적만 흐르던 이곳이 분주히 오가는 차들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출하가 나가고 있는데 완벽하게 예전하고 똑같이 나가지는 않는 거 약간 줄은 감은 있는데 내일 되면 정상화 다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포스코 포항 공장, 생산 차질을 빚었던 현대차 울산 공장도 막혔던 물류가 뚫리며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한 건 어젯밤. 정부와 안전운임제 유지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된 겁니다. 하지만 지난 8일 동안 철강, 시멘트, 자동차 등 우리 산업 물류를 멈춰 세운 결과 그 피해액만 최소 2조 원이 넘습니다. 이 문제는 동상이몽, 갈등 봉합이란 겁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공동 합의문 없이 각자 보도자료만으로 합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안전운임제에 대해 화물연대는 영구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정부는 일정 기간 연장이라고 맞습니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도 국토부는 컨테이너는 규격화돼 있지만 다른 품목은 규격화가 어렵다며 조심스럽게 선을 긋습니다. 결국 세부 논의는 국회로 넘긴 셈인데 언제든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물류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 물류 소속 노조원들은 운송료 30% 인상과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오늘도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기상 문제로 발사가 하루 미뤄졌던 누리호 2차 발사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이번에는 1단 로켓의 센서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기립을 마친 누리호의 발사가 중단된 건 1단 로켓 산화제 탱크의 계측 센서 이상 때문입니다. 로켓 엔진이 산소가 희박한 고도에서 힘을 내기 위해선 액체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화제가 필수적인데 산화제 용량을 측정하는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킨 겁니다. 기체가 움직이면 센서 값이 변해야 하는데 계측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누리호를 세운 채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연구진은 발사체를 조립동에 다시 옮겨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립했던 거를 눕혀서 다시 조립동으로 이송을 하게 되면 내일 발사는 불가능합니다. 내일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는 불가능해진 상황. 단순 기기 결함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선 다음 발사 일정을 당장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달 하순부터는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7월이 지나야 발사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발사체에 실리는 성능 검증 위성과 큐브 위성 4개의 성능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주 공간에 우리가 만든 위성을 보낼 수 있게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1차 발사 실패에 이어 2차 발사까지 잠정 연기된 누리호.
우주 강국이 되는 길이 이렇게 멀고도 험합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넷플릭스가 실제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작과 똑같이 456명이 참가하고 최종 상금은 약 58억 원입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지난 9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후 28일 만에 누적 시청 16억 시간을 돌파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세계적 흥행에 성공한 뒤 최근 시즌2 제작을 알렸는데요. 넷플릭스 측은 한술 더 떠 오징어 게임을 기반으로 한 리얼리티 쇼까지 제작한다고 현지 시각 14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리얼리티 쇼에는 드라마와 같이 456명이 참가하고 최후의 1인에겐 45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억 8천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TV 리얼리티 쇼 역대 최고액입니다. 외신들은 넷플릭스의 지난 1분기 유료 회원이 전년도 4분기에 비해 20만 명이 줄어들자 오징어 게임 시즌2와 함께 리얼리티 쇼까지 제작해 가입자 회복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불어난 강물, 빠른 물살 앞에 위태롭게 서 있던 집 한 채가 결국 떠내려갑니다. 철제다리도 맥없이 끊어지고 낙석은 차량들을 덮칩니다. 큰 홍수를 맞은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34년 만에 임시 폐쇄됐습니다. 하루 100mm에 가까운 집중호우와 고온에 급속도로 녹은 산 정상부의 눈이 결합돼 홍수가 발생한 겁니다. The water is still up high in a lot of places. Lots and lots of folks experiencing lots of extensive damage, that's going to remain to be seen in the days to come. 지난 여름에만 486만 명이 다녀가는 등 여름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은 재개장 시점에 대해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우중충한 하늘에서 비가 뚝뚝 떨어진 하루였죠. 대부분 지역이 내일 아침까지, 강원과 경북은 내일 오후까지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는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좀 쌀쌀했죠. 특히 서울은 한낮에 19도 선에 그쳤는데요. 내일은 27도까지 올라서 8도 이상 껑충 뛰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30도 가까이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내일 아침 서울은 18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과 광주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날은 점점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야는 경제 위기가 눈에 안 보이냐 질타가 쏟아지자 각자 모여선 전 정부 탓이네, 현 정부 탓이네 탓만 했다죠. 권력 투쟁을 하든 선거를 돌아보든 그들의 일이지만 일은 해야죠. 안전운임제, 유류세 인하 다 국회가 논의할 일인데 원구성도 못하고 2주째 놀고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1,285만 원 주며 고용한 이 국민들은 속이 터집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월급 루팡 국회의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